갑자기 수갑이 채워졌다. 이름은 지워졌고 말은 통하지 않았다. 절차는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일어섰고 피해자가 판사가 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 소공동 호텔 방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3명의 경찰관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은 차가운 수갑 소리뿐이었죠. 그들은 제 노트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분석하던 한미 방위 조약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군사 기밀 유출 혐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문서는 모두 공개된 자료였으니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이 보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국가를 방문했지만 한국은 특별했죠. 이곳의 법체계, 역사적 투쟁,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호텔 복도를 지나며 다른 투숙객들의 놀란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창피함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어요. 경찰차 안에서 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독일 외교부가 항의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응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습니다. 긴급 기소 그리고 정식 수감. 불과 48시간 만의 일이었죠. 교도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교도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맨델,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옷과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대신 회색 수감복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본 제 반지에는 독일어로 정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의 정의가 저를 감옥에 가두었으니까요. 수갑보다 더 차가웠던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르는 시스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시스템. 저는 변호사로서 법의 힘을 믿었지만 그 법이 저를 짓누르는 도구가 되었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흔들렸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녘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1478번 일어나세요. 첫날부터 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외국인 전용 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반 중범 수감자동에 배치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이미 3명의 여성이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외국인을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겁이 났지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영어도 독일어도 통하지 않아요. 교도관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어만 허용됩니다. 그렇게 제 고립이 시작됐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만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습니다. 법률 용어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죠. 제 권리가 무엇인지, 왜 체포됐는지, 재판은 언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다른 수감자와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 오후 교도관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이유를 물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징계 독방에 격리됐죠. 독방은 2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높이 달려 있어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흔적들이 있었죠. 화장실은 바닥에 구멍 하나뿐이었어요. 이곳은 마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같았습니다. 저는 베를린 법대를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세계 각국의 법체계를 연구했죠. 유엔에서 인권 관련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 법무부 초청으로 법률 세미나를 진행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 법의 피해자가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방에서의 둘째 날 식판을 들고 온 교도관에게 물었어요. 제 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교도관은 웃었습니다. 여기선 묻지 마세요. 그냥 복종하는 게 편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항상 법과 제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의를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가 가장 부정한 곳에서 깨어난 아이러니. 독방의 차가운 벽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한국인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반 수감동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방이었습니다. 4명의 새로운 얼굴들. 그 중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죠.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서화자였습니다. 서화자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멍자국이 자주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서화자가 세면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팔에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물었죠. 누가 때렸어요? 서화자는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자 천천히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 교도소 내 작업장 책임자였던 거죠. 진정서를 쓸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작성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를 찾아가며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서화자는 옆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알려주었죠. 함께 밤을 새워 진정서를 완성했습니다. 폭력의 시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교도소 내에서도 폭력은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정서를 교도소장 면담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소식이 없었죠. 서화자는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은 우리 편이니까요. 일주일 후 교도소 복도를 걷던 중 2명의 복면을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저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첫 번째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죠. 눈 주위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복부에 가해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진정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죠. 누군가가 다가와 저를 일으켰어요. 다른 수감자였습니다. 왜 맞았는지 알아요? 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법을 쓰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바라봤어요. 평생 법을 무기로 싸워왔지만 법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다른 수감자가 물을 가져와 제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 의료실로 이동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다. 이건 내 싸움이다. 제 눈 주위의 상처는 8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벽을 부수겠다고. 법으로, 용기로, 진실로. 의료실에 누워있는 동안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외부 인권위원회 조사단이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그들이 의료실을 둘러보던 중 한 위원이 제 상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보복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서화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다른 수감자들도요. 그들을 위해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의 체포 과정부터 독방 격리, 진정서 작성, 그리고 폭행까지. 인권위원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메르켈 씨, 당신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도관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 감찰팀이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일주일 후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이번엔 1478번이 아닌 클라라 맨델로요. 면회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법무부 대표와 독일 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델 씨, 조사 결과 당신의 체포와 기소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사과했어요. 제가 분석하던 문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기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도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고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는 석방될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법무부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감 번호 1478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법을 지킨 것뿐입니다. 풀려난다는 기쁨보다 서화자가 걱정됐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서화자 씨. 그녀의 사례도 조사 중입니다. 당신의 진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교도소를 나서기 전 서화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어를 몰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서화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교도소에서 가장 조용했던 수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법무부를 움직였어요. 교도소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회색벽 너머에는 아직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5장, 침묵의 기록들. 석방 후 저는 모든 언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라는 권유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서울에 남기로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얻어 지냈습니다. 밤마다 교도소에서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서화자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저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한국 교정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증언, 일시, 장소, 관련자 이름까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 혹시 이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한국의 인권 변호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도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1명, 2명,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도 모았어요.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활동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인권감독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서울시는 인권공익법정 시범제도를 시작했고요. 법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인권 침해 사건만을 다루는 특별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서류가 제 원룸에 배달됐어요. 서울시 인권공익법정 자문판사 위촉장. 1호 공익자문판사로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클라라 맨델. 얼마 전까지 수감 번호였던 이름이 이제는 판사로 불리게 된 거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저는 한국 법률 시스템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임명장에 첨부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법의 피해자였기에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위촉식 날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맨델 씨, 한국 교도소에서의 경험 후 한국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어둠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 판사의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그 자체로 작은 역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왔죠. 첫 배정 사건은 서울 여성교도소 내 폭력 및 직권남용 청문회였습니다. 그날 법정에 들어서며 가슴이 뛰었어요. 3개월 전 저는 이곳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죠.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문인은 교도소 최 반장이었어요. 바로 서화자를 폭행하고 저에게도 보복을 지시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 반장님 선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법과 정의로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 반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감자 폭행도 진정서에 대한 보복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화자였어요. 3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화자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당당해 보였죠. 그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최 반장은 2년 동안 저를 폭행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제가 반항하면 독방에 가두었어요. 서화자의 손짓은 강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의 용기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수어로 괜찮아요라고 전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운 몇 안 되는 수어 중 하나였죠. 서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반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계속 부인했지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교도소 CCTV 영상이 제출됐어요. 영상 속에는 최 반장이 서화자를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2명의 수감자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최 반장님?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감옥에서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수감자가 아니었죠. 법의 수호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결국 위증 사실을 인정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났어요. 그를 가장 무거운 처벌로 단죄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복수가 아니니까요. 최 반장님, 당신의 행위는 교도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수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죠.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온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에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직위 해제. 둘째, 6개월간의 인권 교육 이수.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일부 방청객들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징역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최 반장님 역시 잘못된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 반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법정을 떠나기 직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냥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외국인, 이름 없는 권리 없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판결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판사님,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복수할 기회였는데 관대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제 대답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죠. 국적도 언어도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이요. 저는 단순히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대한민국 외국인 피해자에게 판사복을 입히다. 그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죠. 독일 가족들은 귀국하라고 권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재판 이후 교도소 시스템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수감자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고 진정서 처리 과정이 투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감자들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이상 번호가 아니었어요. 서화자는 석방 후 청각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가끔 만나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녀는 제게 수어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의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함께 어둠을 경험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으니까요. 클라라,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서화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매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저는 그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자문 판사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판결이 선례가 되어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서울시는 공익자문 판사제를 상설화하기로 결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수감자 인권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맨델 씨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한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망설였습니다. 독일은 제 고향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서울 시민으로서 신청하고 싶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한강.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법률 연구를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이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됐죠. 시민권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더 많은 사건을 맡았고 교도소 개혁위원회에도 참여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죠. 이제는 통역 없이도 간단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법원을 나서던 날 문득 교도소 독방 창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유가 그토록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자유를 지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경험이 가장 밝은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법원 앞 계단에서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맨델 판사님,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포됐던 순간 수감 번호로 불렸던 기억, 폭행당했던 고통,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모든 순간들.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를 지위가 아닌 용기로 판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석에 서기 전 제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모든 여정을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법이다. 정의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두 문화의 이해자로,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한 정의의 수호자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철창 너머로 봤던 그 하늘은 이제 제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